예, 오늘은 신혜진 소설 밤소풍을 읽어 드릴게요. 작가 신혜진은 1973년 충주에서 태어나서 서울예술대학 문해창작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문과에서 공부를 했어요. 단편소설 로맨스 빠빠로 제5회 대산 대학문학상을 받았고, 같은 작품을 개간 창작가 비평에 발표하며 문단에 나왔지요. 2009년에는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금을 받았고, 2012년에 이 등단작이라 할 수 있는 로맨스 빠빠 등 단편소설 7편을 묶은 소설집 퐁퐁달리아를 출판사 은행나무에서 펴냈고요. 오늘 읽어드릴 소설 밤소풍은 소설집 퐁퐁달리아 안에 들어있는 단편소설 7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혜진 소설 퐁퐁달리아에 들어있는 소설들에 대해서는 제가 쓴 작가 작품론이 있는데요. 작가의 내면, 작품의 틈새, 이렇게 그 제목을 지은 작가 작품론을 2013년도에 펴냈는데, 이 평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밤소풍 읽어드릴게요. 잠들지 못하는 밤, 일기장 갈피에 끼워놓은 과속딱지를 정독한다. QI 차량이 오른쪽과 같이 법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모년, 모월, 모시, 모처. 조석이 까맣게 가려진 흑백 사진을 오래 들여다본다. 고지서 속 검정 네모드에 숨은 그녀는 어떻게 생겼을까? 운전석으로 시선을 옮긴다. 흐릿한 사진이지만 각진 턱선이며 짧게 쳐올린 헤어스타일이 남편이다. 문득 그 얼굴이 매우 낯설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무표정한가 하면 어딘가 슬퍼 보이는, 전방을 응시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는 듯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다. 남편은 오늘도 돌아오지 않을 모양이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다.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한 달 휴직을 했다고 한다. 아, 그런가요? 남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무덤덤하다. 쉬고 싶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며칠 전 남편은 한밤중에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사는 게 재미나서 세월이 빨리 흐른다고 느끼던 시절도 있었다. 삶은 대대하고 지루한데 시간은 갈수록 속도를 올린다. 그나마 다행이다. 무방비한 자세로 잠들어 있는 고양이를 바라본다. 고양이의 잠이 탐난다. 몸을 돌돌 말고 긴 꼬리로 눈을 가린 채 다만 몇 시간만이라도 늘어지게 자고 싶다. 내 눈빛은 아마 탐욕으로 빛나지 않을까. 고양이가 되고 싶다. 여름난 생각을 하며 슬며시 화장대 거울을 본다. 묘하게 번들거리는 눈이 이쪽을 건너다 본다. 광기를 품은 아줌마 해병대 한 명이 시니컬한 표정으로 나를 비웃고 있다. 동네 슈퍼마켓 아줌마가 못 알아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까맣게 죽은 피부, 도드라진 광대뼈 아래 우멍하게 꺼진 볼, 윤기 없이 갈래갈래 튼 입술, 버겁게 생긴 얼굴을 말라빠진 모가지가 힘겹게 받치고 있다. 그 여자가 거울 속에서 어깨를 너리뜨린 채 의자에 걸터 앉아 있다. 헐렁한 티셔츠 자락과 브레이저를 동시에 걷어올리자 거울 속 여자의 볼품없는 상반신이 비친다. 쪼그라든 유방과 선명하게 윤곽을 드러낸 갈비뼈, 물기라고는 한 점도 없이
바스라질 것 같은 비루먹은 고깃덩이가 앉아있다. 그럼에도 욕망은 거울처럼 선명하다. 이런 몸을 좋아할 남자는 아무도 없을 거야. 난 끝났어. 엎치락 뒤치락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던 끝에 잠들어 있는 고양이에게 기어이 해차를 부린다. 꼬리를 잡아당겨 잠을 깨운다. 귀찮은 듯 돌아눕던 녀석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등을 구부리며 기지개를 켜더니 이내 침대에서 뛰어내린다. 세탁기에 빨래를 넣는다.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양말을 뒤집고 아이 점퍼에서 만화카드며 팽이를 꺼내 세탁기에 올려둔다. 남편의 청바지 속에서 영수증과 담뱃값 포장 비닐 따위가 나온다. 편의점에서 담배와 팬티를 산 내역이 꼬깃꼬깃 구겨져 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동안에도 깔끔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여자는 왜 남자친구에게 속옷 한 장 사주지 않을까? 어려서 뭘 모르는 걸까? 화가 난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이미 갖고 있는 존재들에게 질투가 난다. 그녀를 만나보고 싶다. 아니다. 잠깐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다. 옷장 서랍에서 남편의 속옷들을 꺼낸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다. 그 어느 때보다 남편에게 예쁜 옷을 많이 사주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나이 어린 여자에게 내 남편이 구질구질하고 늙은 아저씨로 보이는 게 싫다. 스팀을 내가며 한 장 한 장 공들여 다림질을 한다. 속옷을 다려 입으면 바람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나는 시쳇말과 반대되는 짓을 하고 있다. 시간 간격을 두고 수면제 2알을 먹었지만 나는 끝내 잠들지 못한다. 이 약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수면 유도제와 다르니까 과다 복용해서는 안 된다. 약을 먹는 대신 일기장에 편지를 쓴다. 당신에게 바깥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부엌이 물바다야. 싱크대를 열어보니 세탁기 호스에 아주 작은 구멍이 나 있었어. 밸브를 잠그고 물을 닦아내고 구멍을 어찌 해야 하나 궁리하다 달라붙는 모든 물건들을 끄집어냈어. 순간 접착제, 청테이프, 박스테이프, 목공 본드, 에폭시. 부품을 사다 새로 갈기 전에는 이 물건들이 모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걸 알겠더군. 호스를 테이프로 친친 감고 있으려니 언젠가 당신 누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 그때 누나는 문이 두 짝 달린 냉장고를 새로 사들인 참이었어. 내가 부러워하니까 그러대. 결혼해서 10년쯤 지나면 가전제품이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해. 그러면 차례로 바꾸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 말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어. 비단 가전제품 이야기만으로 들리지 않았나 봐. 당신은 누나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지. 누나, 내 마누라가 고장났어. 아주 못쓰게 돼버렸지. 어디 가서 바꾸나. 잔고장이라면 적당히 수리했을 수 있겠지만 속수무책 망가진 것은 버리고 아쉬운 대로 혼자 살아야겠지. 쓸 수도 없는 물건을 껴안고 살면 괜히 번잡스럽게 자리만 차지하잖아. 내가 그런 배우자라서 당신의 연애에 대해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뼈아프게 인정하고 있어. 당신은 나 자신조차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내 존재 가장 밑바닥 악취나는 본질까지 봐버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악하는 비명이 심연에서 터져나왔어. 당신 마음에서 아내가 완전히 지워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다는 말,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는 다짐은 역시 헛소리야.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않겠어. 당신이 꼭 그래야 하겠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려고 애써볼게. 굉장히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리라 각오하고 있어. 당신은 더 이상 내게 너그러울 이유가 없다고 했어. 아이 밥 챙겨주고 나도 먹으려고 했는데 아직 못 먹겠어. 예전 당신처럼 10kg쯤 몸무게가 빠질 모양이야.
거기까지 쓰고 수면제 하나를 더 삼킨다. 약효가 없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먹고 자는 걸 잊은 지 2주일을 넘어선다. 물과 담배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본인이 먹고 자고 정상적으로 살리는 의지가 있어야죠. 집에 가서 약 드시고 주무신 다음에 내일 날 밝으면 정신과 외래로 가세요. 이 약은 남용하면 안 되는 약이에요. 응급실 남자 의사는 파마머리에 뱃살이 두둑해 수더분한 아줌마 같았다. 수면제를 넉넉히 달라고 떼를 쓰는 내게 남용할 수 없을 만큼만 처방해 주었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아들은 장바구니를 꼭 껴안은 채 천장에 매달린 TV를 보고 있었다. 장바구니 속에는 김밥 재료가 들었다. 내일은 아이의 가을 소풍 날이다. 한번 맛본 쾌락은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만큼 강렬하고 달콤했다. 욕망은 부동산처럼 하방 경직성을 띈다. 넓은 곳에 살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당장 숨막혀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경직이 풀려 그럭저럭 살만해지려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외간 남자와 놀아날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맹세나 그 사람하고만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만장하신 여러분 앞에서 공표하다니. 애초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설계한 사람에게 삿대질이라도 하고 싶은 기분이었는데 정작 남편이 밖으로 나돌자 다른 남자들은 다 시시하고 눈에 안 찬다. 밥이 넘어가지 않고 입에서 악취가 풍길 정도로 담배만 피워대는 걸 보면 경직이 풀리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듯 하다. 작은 방에 들어가 아이 옆에 눕는다. 소시지처럼 통통한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자니 나른해진다. 졸음이 올 정도는 아니다. 아들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불록한 배를 쓰다듬는다. 왠지 허전하다. 나를 닮아 가늘고 숱이 적은 머리카락을 쓸어준다. 이마가 땀에 젖어 축축하다. 열이 많은 체질은 제 아빠를 닮았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눈치가 빤하다. 책가방을 맨 채 목을 구부정하게 숙이고 걷는 것도 내 탓인 것 같아서 평소보다 잔소리를 더 많이 한다. 단어를 고르느라 우물쭈물 말을 더듬는 아이를 다그친다. 지나치게 고분고분하게 굴 때는 이 아이가 내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가엾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다치게 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내는데 재능이 있었다. 부모 사이가 나빠지면서 아이는 조숙해지기 시작했다. 아이는 부모가 서로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걸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다. 엄마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 그 사이 아빠한테 전화 오면 엄마 방금 전에 뭐 새로 나갔다고 해. 엄마가 밤 외출을 하는 동안 아이는 숱한 거짓말을 해야 했다. 나는 다양하게 거짓말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아들은 착실하게 배웠으며 또한 상처받았을 것이다. 그 끝에 도배까지 생겼다. 엄마 지갑에서 슬쩍한 돈으로 PC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에게 불량식품을 사주면서 허전한 마음을 달랬던 모양이다. 아들에게 가장 잘못한 일을 하나만 꼽으라면 임신 때 구멍가게에서 2,600원짜리 참기름을 훔친 일이다. 늘어진 카디건 호주머니에는 지폐가 서너 장쯤 들어있었고 친정에서 양념임에 쌀을 넘칠 만큼 가져다 먹고 있어서 굳이 사 먹을 필요도 없었다. 얼마인지 헤아릴 수 없는 돈과 쓸모없는 물건들, 숱한 남의 남자들을 슬쩍해봤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도둑년이라고 자책한 적이 없다. 다만 아들이 무언가를 훔쳐서 호되게 꾸짖고 매를 들 때면 늘어진 카디건을 입은 만삭에 내가 말한다. 도둑년아, 그 애를 때리지 마. 아이 곁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간다. 시금치를 꺼내 다듬기 시작한다. 아들은 김밥에 시금치보다 오이 넣은 걸 더 좋아하지만 오후에 두 군데 면접을 보느라 늦지막이 갔더니 오이는 다 팔린 후였다. 소풍을 앞둔 초등학생 엄마들이 너도 나도 오이를 사간 탓이라 간식거리와 음료수, 김밥 재료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하늘이 노래졌다. 금세 쓰러질 것 같아 마트 앞 계단에 퍼덕거리고 앉아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행 옆 계단으로 올래? 아들이 장바구니와 핸드백을 챙겨들었다. 택시에 올라. 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병원이라 말하자 아이가 기사에게 또박또박 알렸다. 병원으로 가주세요. 병원에서는 제 아빠에게 전화를 걸더니 눈치를 보며 아빠가 정말로 바쁘다고 전했다. 아마 통화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이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끝까지 장바구니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10살짜리 아들이 남편보다 의젓했다. 장바구니 안에서 오래 눌린 탓에 시금치는 약간 시들었다. 어떻게 시금치에서 단맛이 나지? 포항 초무침을 좋아하던 남편은 지금 그녀와 무엇을 먹고 있을까?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얹어놓고 물을 끓이는 동안 연분홍색 시금치 뿌리를 칼로 베어낸다. 아들의 소풍 도시락을 그 어느 때보다 근사하게 싸주고 싶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한 까닭에 뒤지고 볶지만 아이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니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말자던 남편의 말이 새삼스럽다. 남편은 종종 냉장고에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로 시작하는 메모를 붙여놓곤 했다. 그런 메모들은 느슨해지는 신경줄을 탁 오그라들게 만들었고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뇌까렸다. 사랑받는 아내는 죽어도 자기만 사랑해야 된다는 건가? 사랑하니까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안 되나? 숨 막혀. 그땐 자유와 고독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수시로 쪽지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알리는 남편이 부담스러웠다. 잘못을 빌며 편지와 전화를 해야 할 내 쪽에선 외려 냉담했다. 내가 차가워질수록 남편은 호통 대신 더 납작하게 엎드렸다. 무언가 잘못돼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대화를 피했다. 꺼내봐야 칙칙한 이야기들, 얘를 생각하라거나 앞으로 정말 잘해보자거나 정신 차리라거나 남편의 말들은 뻔했다. 내가 시큰둥하면 사랑한다며 흐느꼈다. 차라리 저도 바람이나 피울 것이지 주변 머리 없는 인간. 그런 말을 뱉어놓고 뒤돌아 누가 듣지 않았을까 조바심을 내기는커녕 정말이지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죄책감도 없어질 테고 눈치 볼 것 없이 마음껏 남자들을 만나러 다닐 수 있으니 참 합리적이지 싶었다. 대단히 재밌는 생각이라는 듯 친정언니에게 떠버리기까지 했다.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마음이면 이혼할 것이지 왜 그러고 살아? 얘 아빠 애자 생긴다. 이게 지옥을 겪어봐야 정신 차리지. 정말 걱정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던 언니의 이야기는 현실이 되었다. 마늘을 꺼내려고 냉장고를 여는데 음식점에서 나누어준 자석들 틈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써붙여둔 메모가 눈에 띈다. 남편은 나를 향해 뻗쳐있던 촉수를 끊었다는 신호마저 여느 때처럼 간결한 메모로 알려왔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는 당연히 빠져있다. 불가이한 남편의 사랑이 집착인 줄 알았는데 미처 예상치 못한 순간 간단하게 끊어져 버린 것이다. 그리고 여발한 듯 띠동갑의 어린 애인을 만들었다. 남편의 쪽지를 구겨 휴지통에 버린다. 시금치를 무치고 당근을 제쳐 볶고 달걀 지단을 부쳐가지런히 썰고 쌀을 씻어놓고 뒷설거지를 다 마치고도 아침은 멀었다. 열흘 좀 못 자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하루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 길고 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mp3를 들고 현관을 나선다. 신문 배달부조차 돌아다니지 않는 새벽녘 아파트 단지는 고즈넉하다. 노래틀을 돌고 또 돈다. 음악을 들으며 헤엄치듯 요요히. 내가 외박을 할 때 남편도 그랬을 것이다.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인다. 소프라노의 유리같은 음색이 새벽 공기만큼 차다. 스웨트라도 걸치고 나올 것 싶은데 누군가 내 등을 가볍게 건드린다. 깜짝 놀라는 동시에 남편일도 모른다는 생각이 반갑다. 귀에서 리시버를 뽑으며 고개를 돌리자 거기에 나의 숨을 서너 먹었음직한 여자가 서 있다. 담배 한 대 얻을 수 있을까요? 노란 가로등 빛에 여자의 얼굴 윤곽이 야구 모자 밑으로 얼비친다. 그림자가 짙어 이목구비를 자세히 볼 수는 없다. 여자는 왜 이 새벽에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구걸하는 것일까? 여자 또한 내게 비슷한 의무를 품을지도 모른다. 나는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 통째 건네준다. 여자에게 돌려받은 곽에서 나도 한 개비를 꺼낸다. 입에 물고 있던 담배는 필터 언저리까지 타들어가 있다. 꽁초에서 불을 당기고 넘겨주자 익숙한 손놀림으로 불을 붙인다. 리시버를 귀에 꽂고 도로 귀에 꽂고 벤치에 앉은 내 곁에 여자도 따라 앉는다. 난 저기 사는데 어디 사세요? 여자는 우리 동과 마주선 아파트를 가리킨다. 그녀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모양이다. 나는 다시금 리시버를 뺀다. 뭐라 대답하면 대화가 길어지지 않을까 고민스럽다.
새벽에 뭐하러 돌아다니느냐, 몇 살이냐, 무슨 일을 하느냐 따위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지레 망설인다. 손가락은 거실불이 환한 1020동 4층을 가리키는데 말이 헛나간다. 우리 집은 이 동네가 아니고요. 전에 만났던 남자가 이 동네에 살아서 여기서 자주 놀았거든요. 잠이 안 와서. 미리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말하고 보니 남편을 전에 만났던 남자로 지칭한 게 사실 같다. 그러시구나. 근데 무슨 음악 들으세요? 신영옥 들어볼래요? 우리를 우리라 부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나란히 앉아 담배를 나눠 피우며 함께 신영옥을 듣는다. 생목이 올라 벤치 옆에 침을 뱉는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아직 노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신영옥은 여전히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데 담배도 몇 겹이 남았는데 여자가 느닷없이 코를 훌쩍 들이마시며 말한다. 좋으네요. 저 이만 들어가야겠어요. 추워서요. 담배 고마웠어요. 한쪽 리시버를 뽑아서 돌려주며 여자가 일어선다. 총총히 걸어가는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도리어 그녀에게 몇 살인지, 몇 호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볼 것 그랬나 하고 생각한다. 남편의 여자도 저렇게 허리가 잘로 갈까? 무뚝 멀어져가는 여자가 남편의 애인이 아닐까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든다. 이만 들어가야겠어요. 추워서요. 나는 급히 여자의 말을 따라 중얼거린다. 여자의 귀에 꽂혀있던 리시버 한쪽을 들고서 추워서요. 한 번 더 발음한다. 리시버를 감싼 검정색 스펀지 위에 귀지가 달라붙어 있다. 그게 내 귀에서 나온 것인지 여자의 귀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혹시라도 노래를 다 듣지 않고 가버리는 게 내 입에서 나는 악취 때문은 아닌지 민망하다. 그나저나 신영옥의 얼굴은 정말 좋은 노래인데 그녀가 앉았던 자리를 손바닥으로 쓸어본다. 미지근하다. 온기가 나문 쪽으로 옮겨 앉는다. 왠지 버림받은 기분이다. 춥다는 말을 듣고 보니 과연 춥긴 하다. 추위를 느끼자 여지없이 요의가 찾아온다. 하루살이가 점점이 죽어있는 계단을 오른다. 오래된 저층 주공아파트라 엘리베이터가 없다. 집은 4층 왼쪽에 있다. 복도가 어둡다고 느끼는 순간 센서등이 켜지고 지나치게 눈부시다고 생각할 때쯤 꺼지길 4차례 내 집이라 여겼던 곳에 다다랐는데 뒷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문이 사라지고 없다. 벽이다. 쥐고 있던 열쇠를 어디에 찔러 넣어야 할지 알 수 없다. 돌연 나타난 벽 앞에서 주저앉는다. 무용지물이 열쇠 꾸러미를 불안하게 짤랑이며 층계를 오르내린다. 센서등이 총 20번쯤 켜졌다 꺼졌을까. 놀이터에 돌아나와 올려다보니 남편과 살던 아파트 거실에는 여전히 불이 환하다. 저 집은 내 집이 아니다. 우리 집은 더더욱 아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집이 있으나 집이 없다. 새벽 이내가 끼기 시작한다. 이만 들어가야겠어요. 추워서요. 아까 그 여자처럼 말하고 일어나 가볍게 바지를 탄다. 나는 놀이터 화장실로 들어간다. 참을 수 없는 요의였음에도 오줌 줄기는 가늘게 똑똑 끊어진다. 누군가 써놓은 낙서가 눈에 들어온다. 사랑은 가슴에서 오는 게 아니다. 사랑은 가슴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것이라 믿어왔는데 돌이켜보니 가슴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느껴본 적이 없지 않은가. 가슴은 유방 언저리를 말하는 걸까. 피부 아래 갈비뼈를 내벽 삼아 불수의근으로 작동되는 심장을 가리키는 걸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뇌하수체에서 온다. 뇌하수체라니 읽을수록 난감한. 뇌하수체는 액체인가 고체인가 기체인가. 뇌하수체에서 발원하여 무용하고 유치한 행위들을 감행한 끝에 얻게 되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녹다 말라 없어지는 한 덩어리 얼음이 아닐지. 사춘기 전에 뇌하수체 종양 때문에 수술을 받은 사람은 결코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오, 그거 참 편리하군. 나 연애 괜찮은 사람이야. 왜 감춰야 하는데. 너처럼 치졸하게 연애하고 싶진 않아.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내 말대로 연애 좋더라. 감추기를 하지 그러냐는 힐란의 남편은 왜라고 반문했다.
너처럼 치졸하게라며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외도 사실을 배우자에게 숨기는 까닭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되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배려다. 치졸하고 비겁한 배려. 들켰을 때는 싹싹 빌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깔끔하게 이혼하거나 아니면 겉으로 빌면서 더 용의주도하게 연애하거나 셋 중 하나다. 난 이도저도 아닌 태도를 보였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무릎 꿇지 않았고 이혼할 마음도 추호도 없었으며 용의주도하게 연애를 계속하는 시도도 귀찮았다. 마음으로 잘못을 시인할지언정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다. 대신 간곡하게 남편을 설득했다. 결혼한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지? 그런 건 누가 정했는데 내가 거기에 마음 깊이 동의했다고 누가 그래? 그 사람 못 만나게 하면 안 만나는 거지 뭐. 괜찮아. 당신도 연애해요. 난 인간 대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 생각을 정 못 참겠으면 이혼해. 당신도 이혼해야라는 말이 정말 그랬으면 하고 바란다는 뜻은 아니었다. 허풍이라도 떨어서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겪어보기 전에는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 수 없는 지옥도 있다는 사실을 그땐 몰랐다. 즉각적인 남편의 행동은 사실 내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남편은 자기 마누라가 딴 놈이랑 놀아났다는 사실보다 자신을 속였다는데 더욱 분개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연애가 시작된 순간부터 대놓고 공개했다. 참고 싶으면 참고 못 참겠으면 이혼하자고 설득한 보람을 느꼈다. 곧 할 수 없지만 그가 제대로 날 이해하기 시작한 건 틀림없었다. 부부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관계인가. 싫으면 이혼하자는 제의 속에는 쉽게 깨질 리 없다는 허세가 얼마간 들어있었으리라. 배짱을 부리며 이혼을 입에 올리던 나는 지금 결혼이라는 어설픈 제도, 가족이라는 허약한 울타리에 기대고 있다. 피부는 그 애가 더 탱탱할지 몰라도 섹스는 내가 더 잘해. 그렇지? 그렇지? 그녀와 나를 동시에 발가벗겨 놓고 심사를 받으려고 한 적도 있다. 남편이 의기양양했던가 황당해했던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어차피 기억은 거짓말을 할 때가 많다. 남편 연애를 시작하고 가장 괴로운 건 돈 문제였다. 공과금의 연초료가 붙기 시작했다. 어렵사리 남편과 통화가 됐을 때 생활비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렸다. 너 먹을 건 네가 벌어. 남편은 재우쳐 밤에 전화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어차피 전화기는 꺼놓겠지만 미리 단속을 하는 것이었다. 이제 쌀도 떨어져 간다. 먹고 사는 일이 비루함 같은 사치스러운 생각은 일단 접어둬야 할 만큼 급박하다. 일을 하려고 매일 아침 지하철 역사로 나가 생활정보신문을 뒤진다. 붉은색 플러스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구직란을 더듬는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도 이력서를 올린다. 불행히도 나의 경제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형편없는 수준이다. 36, 대졸, 주부, 자격증 무, 경력 무. 책을 좋아하니까 책과 관련된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출판사 쪽으로 줄을 대어보려 애쓰다 깨닫게 된 이른바 내 스펙은 딱 월수 80만원짜리다. 며칠 전엔 조그만 출판사에서 면접을 보았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마치자 사장이 장황하게 회사 이야기를 했다. 지금은 시집을 주로 내지만 곧 다양한 책을 낼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안 좋지만 곧 풀릴 것이다. 지금은 이름 없는 출판사지만 곧 메이저가 될 것이다. 지금은 하지만 사장의 갈색 눈 밑에 버려진 제비집 같은 눈덩이가 간헐적으로 떨렸다. 말했다시피 지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요. 80만 원인데 월급이 나야 많이 주고 싶지. 대신 일주일에 4번만 나와도 되니까. 나는 망설임 끝에 사장에게 말했다. 내 표정이 조금은 도도해 보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100만 원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은 나보다 더 망설이는 듯 했다. 그가 주저하는 사이 생각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하기 싫은 일인가. 가탑다 대답을 주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 반쯤 포기하는 심정일 때 문자 메시지가 왔다. 지난주 허리를 다쳐 연락이 늦었네요. 고민 결과 사람을 써도 제대로 써야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많이 아쉽네요.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어.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 출판사 직원은 단숨에 신포도가 되었다. 80만 원도 아깝다는 말을 구구절절 풀어서 쓴 사장이 외려 안쓰러웠다. 놀이터 화장실에서 나와 주차해둔 차에 올라탄다. 좌석을 뒤로 한껏 젖힌다. 눈을 감는다. 집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편하다.
까무룩 잠이 들려는 찰나 정신이 번쩍 든다.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오는 게 보인다.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차 안에 누워있는 나를 발견하고 흠칫 놀란 표정을 짓는다. 오늘은 아예 소풍날이다. 서둘러 아파트 계단을 오른다. 408 숫자가 적힌 문이 4층 왼쪽에 나타난다. 김밥을 두 줄 싸고 아이를 깨운다. 세수를 하러 가다 말고 안방을 훌깃거리던 아이가 아빠는 어제도 안 들어오셨느냐고 묻는다. 나는 할 말을 잃는다. 상위에 김밥 재료가 보인다. 너무 많이 남았다. 김밥을 더 쌀 필요는 없다. 누가 먹을 거라고. 친구가 성당에 나가보라고 한 게 생각난다. 어릴 때 몇 번 빼곤 성당이나 교회에 나간 적이 없다. 엄마 오늘 성당 갔다가 올 건데 내일 준비물 뭔지 미리 얘기해 사올게. 아들은 내게 갑자기 왜 성당에 가느냐고 묻는다. 그냥 기도하러. 슬픈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기도, 마음의 평화 같은 진부한 표현들이 아들에게는 알아듣기 쉬울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엄마, 요새 아빠가 같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입이 가려워서 그러죠? 입도 가렵지만 마음이 더 가렵다. 아이를 내보내고 나도 나갈 채비를 하는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두바이 지사 발령 공고가 났는데 지원할까 해. 혼자만 가능하대. 내가 가지 말란다고 안 가겠어? 쌀 떨어져서 나 먹을 건 내가 벌겠지만 당신 애가 나보다 더 먹어. 네 통장에 50만원 붙였어. 은행에서 돈을 찾아 아이 준비물과 담배 한 보루를 산 후 성당으로 향한다. 쌀은 전화로 주문하면 될 것이다. 대성당 문이 잠겨있어 소성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상 옆에 성경 구절이 세로로 적힌 기둥이 보인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1장 5절. 십자가 앞에 앉는다고 해서 신을 마주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가만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조금 안정될 거라는 친구 말을 떠올리며 그저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린다. 일기예보를 보다가 먼 외국 도시의 날씨가 기억에 남은 것처럼 생뚱맞은 기분이다. 그냥 조금 의아한 느낌인 채 멀거니 예수상을 바라보며 1시간쯤 앉았다. 나온다. 들어올 땐 몰랐는데 성당 마당이 단풍으로 환하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부서져 와르르 내 앞으로 떨어진다. 학용품과 담배가 담긴 검정 비닐봉투를 달랑이며 걷다 보니 어디나 성당이고 어디나 절이고 어디나 교회 같다. 낯설지도 않고 익숙하거나 다정한 것도 아니다. 사물들마저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 나를 향해 달려든다. 내가 사진의 음화라면 남편은 양화였다. 냉담한 성격의 엄마, 감정 표현에 서툰 아버지, 성격 파탄자인 오빠, 조언과 저주를 구별 못하는 언니. 자라는 동안 가까이서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이 폭력이었다. 몹쓸 악몽을 꾼 밤, 진땀을 흘리며 소리를 지르다 깨어보면 나를 감싸는 남편의 팔이 보이곤 했다. 불단에 올려놓은 마지쌀처럼 푸지고 환한 빛 같은 팔이었다. 태어나서 누군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을 처음 받게 한 사람도 남편이었다. 어둠에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굳게 믿게 된 것도 남편 덕분이었다. 대낮에 태양을 고마워하지 않듯 남편이 곁에 있을 땐 그의 존재를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를 이해하려고 한 번도 애쓴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의 암흑이 무수한 불빛을 감싸는 암흑처럼 되게 하소서. 성당에서는 나오지 않던 기도가 나온다. 진한 암흑 속에서 절대 깨지 않을 긴 잠을 자고 싶다. 전하지 말라는 말을 무시하고 단축번호 1번을 누른다. 익숙한 기계음이 들린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음성 사삼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후엔 통화료가 부과되오니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한다. 담배꽁초, 기름을 닦아낸 신문지, 토마토 꼭지 사이에 구겨져 있는 남편의 쪽지를 찾아낸다. 나는 이제 나 자신만을 욕망하기로 했어. 살아있다는 게 고맙고 행복해.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가 빠진 쪽지를 펼쳐서 냉장고에 다시 붙인다. 밖이 아닌 안으로 향한 욕망이라니. 무엇을 해도 무방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나는 아직 그런 걸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지금 남편이 곁에 있다면 우리가 공평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었다. 그리고 이젠 충분히 공평하지 않느냐 묻고 싶었다. 까무룩 잠이 든 걸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친구와 함께 가는 꿈을 꾼다. 친구는 자기가 여행 경비를 모두
부담할 테니 여권을 준비하라고 내게 말한다.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진관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날카로운 칼로 내 얼굴을 도려내 여권에 붙인다. 서재문을 잠근다. 손목에 닿은 감촉이 유리 파편처럼 차다. 너무 차가워서 뜨겁다. 혀끝에 맵고 시고 비린 맛이 느껴진다. 장판에 떨어지는 피를 내다보고 있자니 불현듯 아프다는 자각이 든다. 이건 누구와도 연대할 수 없는 통증이다. 다 포기해버린 끝에 통증을 느끼는 내 몸이 짐짓 신기하다. 자살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어째서 고통 없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골몰 하는지 알겠다. 책상 서랍을 뒤져 연고를 꺼낸다. 몇 달 전 피부과에서 점을 뺄 때 쓰고 남은 약이다. 상피를 마취시키는 연고를 손목에 바른다. 휴대전화 시계로 30분이 지난 것을 확인하고 또 한 번 힘줘 긋는다. 희망은 대체로 기대를 저버린다. 여전히 아프다. 생의 이면에 유통기한이 찍혀있고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다면 과연 행복할까? 모두가 삶의 끝에서 죽음을 경험할 테지만 태어나는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듯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감의 순간을 속속들이 이해하긴 어려울 것이다.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기에 누구도 배운 바 없는 생의 끝. 나는 뒤늦게 두려운 것인지 모른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헤어진 남자도 아니고 남편의 어린애인은 더구나 아니다. 고통의 근원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 끔찍하면서도 또 놀랍다. 휴대전화 문자 수신음이 울린다. 오늘 집에 가. 늦더라도 기다려. 할 말이 있어. 늦더라도 기다려. 이 문장에서 나는 오래 머문다. 남아있는 김밥 재료에 생각이 미친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남편이 내 얼굴을 뜨악하게 바라본다. 아빠가 온다는 말에 자정이 되도록 하품을 차며 기다린 아이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오래된 거울을 보는 것 같네. 해골바가지 같다고, 입에서 냄새 난다고, 병신같이 왜 밥을 굶느냐고 날 때렸던 거 기억나? 아주 담담하게 묻는 남편에게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곡기를 끊은 채 울기만 하던 남편을 불편해한 것처럼 그도 같은 마음인 모양이다.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 앞에 김밥이 수북하게 쌓인 접시를 내민다. 얘 오늘 소풍날이었어. 오이 대신 포항 초무침 넣었어. 일하느라 고생이 많네요는 꼴꺽 삼킨다. 지금 남편은 휴직 중이다. 그랬어? 그럼 우리 놀이터 나가서 먹을까? 아이가 소풍 또 가는 거냐면서 깡충깡충 뛴다. 자전거를 탄 아이를 앞세워 이웃 단지 큰 놀이터로 향한다. 자정을 넘은 가을밤, 테니스장을 비추는 야간 조명 아래 놀이터는 안개 속에 잠겨있다. 김밥 한 개를 입에 넣은 아이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조깅 트랙을 돌기 시작한다. 남편의 시선이 자전거를 따라 멀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는다. 김밥을 씹느라 핏줄이 도드라진 그의 각진 턱에 수염이 거칠하다. 불현듯 아들이 사춘기를 맞았을 때 이 사람이 면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시금치 맛이야. 단무지 때문인가? 김밥이 다네. 그리고 침묵. 우걱우걱 단무지 씹는 소리가 밤하늘에 낮게 퍼진다. 하고 싶다던 말이 뭐냐고 나는 묻지 않는다. 모처럼의 가족 소풍을 망치고 싶지 않다. 뿌연 안개 속에서 짜르릉 아이의 자전거 벨 소리가 울린다.